환자혁명 파트 2. 현대의학의 한계 대증요법. 대증요법이란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을 말한다. 가령 척추가 휘어 척추의 디스크가 삐져나와 신경을 눌러 통증이 나타나면 휜 척추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치료이지만, 대증요법은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잘라서 통증을 없애는 방식이다. 현대 의료계는 모든 질병을 대증요법으로 처리한다. 진료실을 찾는 당뇨 환자들 중에는 10년 혹은 15년 이상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다수가 처음에는 메포민 하나로 시작했다가 메포민과 글리브라이드를 함께 복용하게 되고 서너 개 약물의 칵테일 요법으로 늘어나다 급기야 인슐린을 처방받는다. 그리고 인슐린 양은 갈수록 점점 증가한다. 당뇨 환자가 메포민 하나를 복용하고 있다면 초기 당뇨이고, 다량의 인슐린을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당뇨 병기가 깊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다. 병원에서는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며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줄지 모르겠지만 당뇨병 자체는 갈수록 악화된다. 혈당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동안 당뇨병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당뇨병과 혈당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혈당은 당뇨의 증상일 뿐이다. 당뇨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혈당은 그저 인슐린 저항의 증상 중 하나일 뿐이다. 혈당이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혈당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인슐린 저항과 그로 인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은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폐렴 때문에 열이 나는 환자의 경우 문제는 감염이고 열은 증상이다. 이런 환자는 항생제로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다. 증상에 불과한 고열을 치료해서 감염이 나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항생제이지 해열제가 아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다.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생긴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혈당이다. 그런데 현재의 모든 당뇨 치료는 혈당에만 집중하고 있다. 약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당뇨병을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실제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들의 당뇨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연구 결과는 달랐다. 혈당을 잘 관리하거나 말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혈당을 잘 관리해왔던 환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비율로 당뇨 합병증이 발생했다. 심장마비, 뇌졸중, 시력과 관련된 눈의 합병증들, 심부전 등 예외 없이 모든 2차 질환에 동일하게 해당되었다. 다행히 당뇨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혈중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지가 관건이다. 당뇨병은 철저하게 식습관병이다. 식습관병이라면 치료도 식습관이 되어야 한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중 간단한 건 몇 가지를 소개하면 우선 간헐적 단식을 꼽을 수 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을 낮춰주면 인슐린이 인슐린 저항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이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다. 진정한 디톡스. 디톡스 자체가 의학 용어가 아닌 마케팅 용어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많은 의사들이 그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나마 요즘엔 인식이 조금 바뀌어 디톡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들이 나타나는 추세다. 하지만 디톡스라는 게 별것 아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라면 매일 효과적인 디톡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대소변과 땀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이다. 그게 안되면 몸에 염증 물질이 쌓여 관절, 척추, 손가락 마디가 아플 수도 있고 혈관이 탁해져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고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간, 심장, 신장, 말초신경 등이 손상될 수도 있다. 평소에 배출을 제대로 못하고 사니까 디톡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어쨌든 건강을 위해선 배출이 관건인데 이는 음식을 통해 가능하다. 영양가 높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 땀샘 같은 해독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독소 배출이 용이해진다. 반면 식품 첨가물과 인공색소, 옥수수, 녹말 위주의 음식을 꾸준히 먹고 약물을 장기 복용한다면 간은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 늘 독성 물질이 쌓여있게 된다. 배출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더러운 정수기 필터를 청소하기 위해 깨끗한 물을 오랫동안 흘려보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만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은 식단부터 바꾸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잠은 최고의 명약.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수면이고 따라서 가장 부족한 것이기도 하다.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보니 별 값어치를 못 느끼고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은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한다. 생활 습관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래저래 현대인들 대부분이 심각한 수면 장애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는 현대인들의 수많은 건강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다. 우울증이 악화되기도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성 질환이나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잠자는 시간은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신성한 시간이다. 수면 부족은 얼마나 위험할까?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 전체 사망률은 15% 증가한다. 2015년 CNN.com에 자거나 죽거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최신 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로 수면 부족과 심장마비를 비롯한 뇌졸중, 당뇨, 비만 등 사망과 관련된 심각한 질환들의 발병 위험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기사였다. 바꿔 말하면 수면 부족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조기 노화와 연관이 있다. 한 코호트 연구에서 중년 남성들을 비교했는데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7시간 이상 수면하는 그룹에 비해 텔로미어의 길이가 6% 짧게 관측되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단에 존재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연령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깨어있는 시간이 17에서 19시간 사이일 경우 인지장애 수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음주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깨어 활동하는 평균적인 시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계속 잠을 자지 않고 몇 시간 더 깨어있을 경우 인지 능력은 급격히 떨어져 혈중 알코올 농도 0.1%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면제 사용 괜찮을까?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과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연구 결과 공황장애 치료제이자 수면제로 처방되는 자낙스나 레스토릴을 3개월에서 6개월간 장기 복용했을 때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3개월이다. 실제 임상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3개월 이상 처방을 받고 장기 복용을 한다. 6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위험은 84%로 증가한다. 그럼 가끔 사용할 경우에는 어떨까? 데니얼 크리키 박사가 이끄는 스크립 연구소의 비교 연구가 있다. 졸피뎀이나 레스토릴 복용자 1만 명을 약을 복용하지 않는 비교 그룹 2만 3천 명과 2년 반 동안 추적 비교한 결과 연간 18복 용량 이상을 처방받은 그룹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약의 양이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글루탐산은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중 하나다.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글루탐산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되면서 뇌의 신경 다발들을 연결한다. 이러한 농도 변화는 정밀하게 프로그램된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진다. 잘못된 시기에 너무 많은 글루탐산이 분비되거나 과다한 글루탐산에 노출되면 뇌신경을 연결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우울증도 그 결과 중 하나일 수 있다. 어떤 문제들은 가볍고 어떤 문제들은 심각하다. 가벼운 문제들로는 집중력 장애, 학습 장애, 언어 발달 장애, 행동 발달 장애, 반항, 위험한 행동, 학교생활 적응 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들로는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중독, 폭력적 성향, 자살 충동, 불안증, 우울증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글루탐산이 과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 식품 첨가물로서의 MSG이고 자연물질이고 천연물질이고 합성이고 인공이고 발효이고 여부를 떠나 글루탐산 자체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이다. 학습 장애 아동 중에는 뇌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에 글루탐산에 과다하게 노출된 경우를 볼 수 있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 임신 후기와 생후 첫 2년간이다. 그래서 임신부들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고 뇌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영유아기에는 MSG가 들어간 분유를 먹이기보다 모유 수유가 바람직하다. 최근에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글루탐산이 신경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뇌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 영향을 끼친다. 피부, 각막, 간, 췌장, 폐, 소화기관, 근육, 생식기, 신장, 방광은 물론 면역체계에서도 글루탐산 수용체가 발견된다.
MSG를 과다 섭취하면 당뇨, 간염, 천식, 소화기 장애, 과민성 대장염, 불임,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암세포에서 수많은 글루탐산 수용체가 발견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글루탐산 수용체를 겨냥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 암 환자들한테도 마음 놓고 MSG를 먹으라고 해야 할까? 대단한 과학자가 나서서 연구해주지 않아도 보통은 본능적으로 안다. MSG의 글루탐산은 비만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릴 때 먹은 MSG가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어 비만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다. 다양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종을 막론하고 다 같은 결과를 얻었다. 쥐와 원숭이의 실험 결과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비만과 동시에 또 다른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대사증후군이다. 또한 노인들에게서는 퇴행성 신경질환을 유발한다. 스타틴계 약물의 복용. 우리 뇌를 이루는 90%의 성분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춘다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중반 스타틴 시판 이후 실제로 치매 환자가 급증했다. 일반인들도 알츠하이머란 단어에 익숙해질 정도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 되었다. 스타틴 장기 복용자들은 당장 치매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머리에 멍한 느낌이나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을 호소한다.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파킨슨 위험도 증가한다.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도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낮추다 보면 신경통이 발생한다. 밤늦은 시간 손발이 저리고 아픈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노인들 상당수가 스타틴 약물 부작용 때문이다. 남성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작용 중 하나는 발기부전이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주성분 역시 콜레스테롤이다. 약물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면 자연히 성욕이 감퇴되고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어디 가서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다며 함부로 떠들 일이 아니다. 스타틴을 복용한 지 10년이 넘었다면 사실상 발기부전을 자인하는 셈이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짚고 3장에서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당뇨나 고혈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지만 저자의 유튜브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도 꼭 시청하기를 권유한다. 최첨단 의료 기술이라고만 생각했던 의료계의 실제 모습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